네, 안녕하십니까. 포티넷 코리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포티넷에서 BDR을 담당하고 있는 송명호 대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공격자 DNA를 고려한 방어자 중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APT 대응 솔루션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APT 대응 솔루션이 국내 보안업계에 소개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바로 이 APT 대응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실 윤성우 기사님 그리고 박정석 기사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트넷 코리아에서 BDM을 맡고 있는 윤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코리아에서 ATP 솔루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주제가 공격자 DNA를 고려한 방어자 중심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주제를 선정하신 사유와 앞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솔루션들은 성숙도에 올라왔고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침해 사고를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접했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고를 들었던 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공격들입니다. 사실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보면 그들의 공격은 그들이 지능화되어 있지 결코 지능화되어 있지 않은 공격으로 공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런 공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형을 가지고 방어자 중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듣기로 하고요. 저희가 웨비나 중간중간에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APT 대응 솔루션이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두 꼭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메일 보안, 하나는 네트워크 보안. 저희도 이번 세미나에서 그 두 꼭지로 순차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윤 이사님께서 좀 전에 이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공격자 DNA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이메일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공격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메일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네트워크나 다른 구간에 비해서 보호된 장치가 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해커들이 많이 노리는 영역들이 결국은 사용자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구간들을 많이 저희 노리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현재 어떤 공격들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정리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진짜 알려진 공격들입니다. 그 알려진 공격들은 제가 이제 정의라면 프리필터에 대한 어택 부분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필터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백신이나 아니면 블랙딥이나 이런 것들로 사전 차단되어야 되는 어떤 공격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악성 코드란 말을 드리지 않고요. 아예 말을 바꿔서
악성 파일 URL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악성 파일 URL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공격들은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이고 사실 재사용 공격들을 많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공격 부분들인데 알려지지 않은 공격은 저희가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서 실제 기업들을 대상하는 공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려진 악성 코드를 재사용해서 쓴다기보다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재변조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실제 국내 경험도 있지만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공격 사례로 봐도 해커들이 미리 악성 코드를 제작하고 그 악성 코드들이 백신에서 그 차단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공격했던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니처에서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행위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차단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기 메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기 메일이라고 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감원에서 2020년도에 나온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약 2,600건의 그 사기 메일 피해가 있었고 실제로 금액은 한 1,370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사기 메일은 어떤 보안 장비가 그 메일을 필터링하고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파일이 됐던 URL이 됐던 머신은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사기 메일 자체는 일반적인 메일입니다. 머신 입장에서. 중간에 해커들이 개입을 하고 계좌를 변경을 하고 변경된 계좌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막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공격자들은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선호하고 최근에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또 이제 악성 매크로에 의한 공격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이모텟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모텟은 근 10년 동안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악성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모텟이 동작할 때 보면 악성 매크로에 여러 가지 URL들을 심어놓고 파일을 전송할 때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보냅니다.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이유는 그 역시도 이제 보안 장비를 우회하기 위한 공격인 거고 사용자들은 암호화를 통해서 파일을 풀고 그 매크로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거기 포함되는 URL을 통해서 이제 악성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매크로는 필요한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매크로가 기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자에서 필요하게 될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매크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나 특정 사용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조직 내에서는 결국 재무회계 담당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5% 미만의 사용자들한테만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 이런 그 공격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이거를 공격 벡터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는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의 유출권도 사실은 공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실제 이제 작년에 그 특정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메일을 외부에 있는 그 심사위원한테 전송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좀 그 외부 평가 심사위원회 메일이 해킹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과 거기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는 저희는 공공연하게 사실 아무렇지 않게 저희 개인 메일로 회사의 어떤 파일이나 아니면 내가 작성했던 문서들 외부로 많이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그 중심에서 보게 되면 기업의 자산을 가지고 만들었던 나의 난리지 정보도 결국은 기업의 자산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들은 반드시 어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외부의 해커로부터 진흥화된 해커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나가는 부분들도 기업 인프라 입장에서는 공격이다 파악하고 범주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5가지 정도 제가 범주를 좀 지었고요. 물론 이거보다 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이런 공격들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공격 타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메일은 사실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인바운드도 있고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공격들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혹시 분류를 좀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대부분의 메일 공격이 인바운드로 유입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모텍 사례 말씀하셨는데
뭐 이모텍 공격 같은 경우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보단 내부로 유입되는 공격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계가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공격 유형을 인바운드 혹은 아웃바운드 공격 유형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에는 경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그걸 경계를 정확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아마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많은 고객분들은 공격이라는 단어를 듣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화살표 방향을 심상적으로 추측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그 역시 다 고정관념의 이미지입니다. 공격 사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매일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악성 코드들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감염이 되든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내부 인프라에 있는 노트북을 외부에서 활용하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내부에 감염이 되든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감염된 PC가 외부로 악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기업 내에서 감염된 PC가 그 사용자가 가진 메일 알리아스를 가지고 조직 내 굉장히 많은 피싱 메일을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바운드다 아웃바운드다 해서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이거는 조직 기업에 맞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요소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조직과 기업과 사용자에 맞게 세팅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의 기능의 대응 방안 기술들은 박종석 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앞서 많은 그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약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기능들을 나눠보면은 가트너에서도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이메일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요구 기능들에 대해서 정의를 한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유입되는 다양한 공격들, 또 외부로 나가는 위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을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메일 본문에 URL이나 첨부 파일들이 들어오는데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 그리고 점점 진화를 해서 신종과 변종 악성 코드들을 첨부를 해서 보안 제품들을 우회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URL들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변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URL들을 시간차 갭을 통해서 위협 파일을 내부로 유입하는 이런 공격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비즈니스 사기 메일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악성 콘텐츠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기능들이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특히나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이 가져야 될 기능 중에 하나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샌드박스는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익숙해진 이제 공격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는 샌드박스가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방어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본문에 첨부된 URL이나 첨부 파일들을 이 샌드박싱을 통해서 이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위협을 판단을 하는 기능이 이 이메일 보안 솔루션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최근에 이제 URL을 통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악성 파일이 실제 실행 파일을 바로 첨부를 해서 사용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서 형태의 악성 파일들을 이메일에 첨부를 해서 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메일 내에 어떤 URL이라든지 앞서 말씀해 주신 매크로들을 활용을 해서 문서가 실행되면서 실제 악성 행위들을 하는 그런 류의 이제 그 공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보안을 조금 높게 설정을 하는 회사 쪽에서는 이메일에 포함된 모든 URL들 아니면 첨부 파일의 특정 형식이 아닌 그 첨부 파일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해서 조직의 보안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많은 웹메일과 사내 메일들이 실행 파일 자체를 첨부시키는 경우는 아마 다 차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서 파일 내에서도 샌드박싱을 통해서 악성 파일을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미탐하는 케이스들도 여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에 포함된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악성 유해 콘텐츠 자체를 제거를 하고 단순
텍스트 형태의 메일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기술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기능들을 악성 콘텐츠 무해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짧게는 CDR 기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CDR 기능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케이스들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메일 내 본문에 URL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분석 대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크로도 말씀하셨지만 문서 내에 URL을 첨부하면 문서에서 그 URL을 추출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CDR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은 가끔 이제 고객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URL에 들어가 있거나 매크로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원본 메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손상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 들어가는 악성 매크로하고 URL만 제거를 하고 메일의 파일의 형식은 원본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연속성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5%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소 권한의 원칙인 거죠. 알아야 되거나 그 기능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그 기능을 부여를 하고 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기능이 오픈됨으로써 갈 수 있는 리스크는 제거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URL은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차단하는 방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그 특정한 URL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파일들은 업무적인 비즈니스랑 관련 없는 악성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부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면 문서에 URL이 들어가 있는데 그 URL 링크가 뭐 CNC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상관없는 정상적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라고 하면 그거는 제거가 되는 건가요? 제거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제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링크가 비활성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소 권한의 원칙에서 물론 이제 그런 메일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 그런 메일들이 오갈 케이스들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안 요소들을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그 주의 환기라든가 그 URL에 이제 대입해서 실제 URL에 접속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공격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들 중에는 초청장이라든가 PDF라든가 이런 곳에 공격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추가적인 기능으로 설명을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피해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이메일 위협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기술로서 막기에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례도 점점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 내용이 비즈니스 이메일 위협 공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악성 코드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메일이 사용자에게 왔을 뿐인데 여기에 위변조된 메일의 내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계좌로 지급을 하지 않고 해커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해커가 그 사전에 그 공격자의 어떤 메일 패턴이라든지 어떤 업무 패턴을 사전에 파악을 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실제 공격에 들어갈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텍스트 메일이 내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로서 이런 공격을 막는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공격자가 이런 메일을 보내기 전에 어떤 VIP의 메일을 사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메일을 조금씩 위변조를 해서 어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실제 본인이 받아야 될 메일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이제 위변조되는 그 메일 주소를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규로 등록돼서 전혀 기존 패턴에 없던 새로운 메일이 이렇게 와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디텍션을 하는 기술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또 보안 솔루션의 입장에서 쉽게 막기 어려운 대표적인 기능 공격 기술 중에 하나가 이 URL을 메일에 첨부를 해서 보낼 때 이 URL에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갭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서 보안 장비들이 이메일 본문의 URL과 첨부 파일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외부의 웹 서버에 악성 코드를 올려놓기 전에 그 URL을 메일 본문에 포함을 해서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보안 솔루션들은 이 URL들을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본다든지 아니면 이 URL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제 악성 코드가 내려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메일은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공격자가 실제 악성 코드를 해당 웹서버에 올려놓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사용자가 이 URL을 클릭을 하게 된다라면 이 악성 코드를 내려받아서 이 시스템이 감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보안 솔루션이 방어를 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막기 위한 그 방안들 중에 하나가 중간에 보시면 이메일 보안 게이트웨이가 메일이 들어올 때 이 모든 URL들을 앞서 이제 CDR은 제거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본인이 이 URL을 받아볼 수 있게끔 URL을 리라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고 사용자가 이메일 본문의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보안 장비가 그 URL을 받아서 대신해서 프락시의 어떤 기능처럼 URL을 내려받아 와서 이 행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릭한 시점에 이 URL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악성일 경우에 사용자에게 블록 페이지를 띄워준다든지 정상적일 경우에 접속을 한다거나 이 파일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들로서 이 URL에 대한 그 위협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앞서 이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메일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 데이터들이 조직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유출을 특히나 이메일을 통해서 나가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메일에 어떤 조직 내부의 영업 기밀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컨피덴셜 문서들을 등록을 해놓고 매칭이 되면 메일을 디텍션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의도를 했건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고객의 개인 정보라든지 금융 정보 이런 주요 정보들이 메일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엔드포인트 솔루션 중에 DLP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데이터 유출 방지 기능과 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LP 솔루션이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클라이언트 베이스의 DLP 솔루션도 있고, 이제 매체랑 연동된,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도입했던 뭐 정통방법이나 어떤 법령의 이슈로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직원의 PC 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분석하는 솔루션인데 그런 것들이 연동해서 이제 DLP처럼 동작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메일 전용 솔루션처럼 해서 메일에 이제 텍스트를 보는 솔루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제 그 컨텐츠를 보는 건 아니지만 메일이 아웃바운드로 나가는데 모니터링하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메일에 포커싱 돼서 말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베이스와 메일 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이어가 주시죠. 네.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보호 기능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또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용자들과 그러니까 특히나 다양한 업무를 하는 부서들 이런 그 많은 그 운영자들과 사용자들에 대해서 일률화된 그 단편화된 그 정책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에 첨부된 URL들은 모두 우리가 그 조직의 보안을 위해서 제거를 하겠다. 아니면
업무 가용,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모두 허용을 하겠다. 사실상 이런 차단, 허용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 다양한 사용자들, 업무 부서, 환경에 맞게끔 보안 정책을 높여서 적용을 하거나 낮춰서 적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특정 부서의 이제 그룹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무를 하는 중요 사용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정책을 가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의 중요 자산이라든지 어떤 비문들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DLP, 컨텐츠 필터링까지 모두 다 걸어서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특정 부서 같은 경우는 악성 행위를 하더라도 이 URL들을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는 뭔가 보안 정책을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하나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도 다양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면 운영 담당자 입장 아니면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직의 보안 정책을 세워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도 보안 솔루션이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기능이다라고 하지만 운영의 입장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과연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아니면은 또 기업들이 운영하는 인프라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적용이 물론 고객사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네,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안티 스팸이라고 하는 장비는 최초에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태생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쓸데없는 가비지 메일들로부터 이제 메일 서버를 보호하는 자원에서 시작을 했던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 메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백신 기능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URL과 관련된 이런 별로 블랙DB 같은 것들도 이제 첨가하게 되고 또는 백신을 2개 쓰는 기업도 계세요. 조금 더 탐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알려지지 않은 고객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전용 장비 그러니까 ATP 솔루션과 비슷하거나 그 솔루션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DLP의 솔루션을 별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모니터링하거나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외부 메일을 나가는 것들을 이제 위에 이제 프로세스화 시켜서 승인은 받아야지 나가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한국이라는 곳의 지역적인 상황들이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들이 대부분 다 글로벌 공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안 솔루션의 DB, 인텔DB 같은 회사랑 연결돼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더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보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여기에 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이거를 다 관리를 하셔서 사실 이 부분들을 보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달라서 사실은 여기서 연관된 이벤트를 분석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 프로세스 내에서는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벤트를 가지고 연관을 분석하고 위해서 그리고 또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에 회사가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메일 역시 저희가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메일 통합 UTM 장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UTM이라고 하는 용어는 메일에 썼던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방화벽이 있고 IPS가 있고 IDS가 있고 방화벽이 VPN 기능을 하고 하면서 어떤 통합된 장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메일도 인, 아웃바운드 그리고 메일의 비즈니스 구조상 보게 되면 다양한 공격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을 결국 다 막아야 되는 요소들이 필요하면 개별 솔루션을 가져가는 것보다 통합된 장비를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이벤트 상관 분석도 하고 하면서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네트워크 구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적극적 차단 대응으로 태세 전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차단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보안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들은 탐지된 이벤트 정보를 수동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유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 나오는 어떤 이벤트의 탐지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동 차단하는 부분들로 많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차단 중심 대응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예로 몇 년 전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때 외부에서 침입이 돼서 어떤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사건 이후에 찾아봤더니 그런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기업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겠죠. 이 장비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서로 이제 조사를 하던 과정에 그 장비에 이벤트가 다행히 있었었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벤트가 나왔음에도 그 이벤트를 활용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귀결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벤트를 활용해서 탐지하고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차단으로 전환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일찍 막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다 효율적인 장비들은 각 기업 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 장비들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차단 장비를 같이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보자. 한번 이게 이제 이 세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그 어떤 차단 방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격의 이제 변화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어떤 IPS라든지 그 바이러스 월 같이 네트워크에 이제 인라인으로 설치가 된 장비 중에서도 시그니처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위협들이 들어오면 시그니처와 매칭되는 위협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장비 자체에서 차단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그니처를 이제 뭐 매칭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신종 변종 악성 코드들이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실시간에 가까이 이미 알고 있는 시그니처로 막기에는 한계가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된 게 이제 ATP 솔루션들이 샌드박스들이 이제 연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특정 샌드박스들은 인라인으로 이제 설치가 가능한데 샌드박스의 이제 특성상 그 파일을 가상 환경에서 분석을 하는데 최소 1분에서 한 3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잡고 있다가 이거를 분석 결과에 따라서 흘려보낸다. 그러면은 보통 대리님 인터넷 웹페이지 접속을 하실 때 몇 초 정도 멈춰 있으면은 다른 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나요?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요. 네네. 요즘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한 5초 이상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보안을 시작한 그 초기에 아마 한 10년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때 어떤 통계 자료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한 평균적으로 9초 정도를 넘어가서 그 웹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웹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체된 웹사이트를 찾거나 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이메일과 다르게 네트워크는 그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실시간에 가깝게 이 웹페이지가 열려야 된다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샌드박스들은 미러링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탐지를 했을 때 차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체 차단이라기보다는 인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프락시가 됐건 아니면 방화벽이 됐건 이런 장비들과 연동을 통해서 이제 차단하는 방법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최초 세션은 그 트래픽은 통과가 되게 돼 있고요. 이제 분석이 완료된 다음에 동일한 위협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차단을 하는 기능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TCP 리셋이라는 게 앞서 이제 타 장비 연동을 했을 때 보통 한 벤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포티넷도 이제 포티 샌드박스와 포티 게이트가 이제 상호 연동이 편하게 되는데
이기종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샌드박스가 단독으로 설치가 돼서 여기에서 차단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는 게 보통 TCP 리셋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그 세션이 연결되어 있을 때 리셋 패킷을 쏴서 이 세션을 끊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가는 게 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 인라인으로 설치된 과거에 이제 보통 방화벽 이후에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이 뭐 어떤 앱 컨트롤이나 뭐 URL 필터링 정보들, AV 엔진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래픽 내에서 시그니처와 매칭되는 그 위협들은 실시간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진 위협에서는 바로바로 차단을 가져가고 있고요. 앞서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인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라인에 물려 있는 보안 장비와 연동을 해서 여기에서 그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그 전달을 한 이후에 자동 차단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드렸습니다. 그 자동 차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고객사가 가지고 많은 미팅을 하다 보면 수동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많이 이 부분들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기종 간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샌드박스 같은 데서 탐지된 정보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건 시그니처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공격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100%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기업 내 처음 들어온 걸 수도 있고 또는 그 백신에 못 잡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탐지된 이벤트 정보와 탐지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내 기업 인프라에서 사용하고는 백신이 못 잡는 거라고 하면 거기다 이제 업데이트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지금 이제 방어벽에도 그 룰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맵 유해 차단 같은 데도 등록을 해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이기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탐지하고 이벤트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즉시 차단성을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시작할 때 설례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빼먹었던 부분들이 그런 사고가 났던 그 쇼핑몰에서 쓰고 있던 장비도 차단이 가능했던 장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TCP 리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샌드박스가 디텍션을 한 이후에 그 이기종의 장비와 상호 연동이 힘들 때 샌드박스 자체가 TCP 리셋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CNC로 접속을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악성 코드를 내려받을 때 이 세션을 끊기 위해서 TCP 리셋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100% 이 세션을 끊으면 좋을 수가 있지만 이 TCP 리셋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패킷을 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면 이 리셋 패킷이 제대로 도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 그 보통 보안 장비들이 시스템 사용량이 높아지다 보면은 그 리소스를 분석 용도로 많이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 리셋은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이 위협을 탐지를 한 이후에 한참 이후에 TCP 리셋이 이렇게 쏴져서 이미 공격자는 그 공격이 성공해서 시스템이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든지 그 이후에 리셋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실 때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이후에 보통 이 차단 방법들을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점점 더 그 공격자가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간은 이메일 구간보다 더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솔루션들을 어느 정도 편하게 우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이제 SSL 암호화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장비를 우회를 하기 위해 어떤 그 ATP 공격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러한 ATP 공격조차도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실제 시그니처로 매칭이 가능한 이런 악성 코드를 SSL 트래픽에 실어서 보내게 된다라면 이 네트워크 단에 있는 모든 보안 장비들이 다 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SSL을 복호화하기
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의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많은 그 기업들이 이미 SSL 공격은 과거에도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그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보안 장비로 그 트래픽을 흘려주기 위해서는 전용 장비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차세대 방화벽에 포함된 기능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트래픽을 이 복호할 때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뭔가 100% 기능을 하는 보안 장비에서 SSL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시스템 성능이 보통 뭐 20%, 10% 막 심하게는 여기까지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SL 트래픽을 보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ATP 공격들이 점점 더 이렇게 SSL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공격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이런 SSL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 부분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보안 담당이자 인프라 담당은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50% 이상이 SSL로 요새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SSL 트래픽 중에는 해커들이 사용하는 트래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 해커들이 공격의 80%를 SSL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이메일과 비교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메일이 보안 장비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네트워크는 아니니까 파일에다 패스워드를 넣고 패스워드를 본문에 넣어서 우회를 하기 위한 방법을 사는 것처럼 네트워크 공간에는 그런 방식을 SSL 트래픽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뿐만 아니라 요새는 랜섬웨어도 예전처럼 랜섬웨어만 터뜨려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랜섬웨어를 터뜨리기 전에 사전에 기존 정보들을 빼가죠. 해커들이. 왜냐하면 랜섬웨어 감염시키고 그 협박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때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정보를 유출하는 부분들도 해커들은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서 사실 반드시 ATP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탐지 솔루션들은 이제 SSL을 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SSL 전용 장비 또는 장비의 자원의 리소스를 좀 원래 사용하고 계신 걸 늘리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도 그 장비를 통한 SSL을 복호하는 부분들을 많이 구현을 하고 계시고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제품에서 중요한 방법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에서 갖춰야 될 다양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기업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보안, 이메일 보안만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 벡터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네트워크 보안, 이메일 보안,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드포인트 쪽도 이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워낙 봐야 될 영역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그 영역들을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현재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대부분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보안 솔루션으로는 스팸 차단 솔루션 그리고 AV 엔진이나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EDR 솔루션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많은 솔루션들을 주어진 한정된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각 그 UI에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하고 확인된 위협 정보를 또 다른 보안 장비로 접속을 해서 차단 룰을 적용을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안은 높이되 운영자의 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각 구간의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상호 연동이 되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빠르게 대응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 솔루션들이 이렇게 상호 연계가 손쉽게 되도록 저희는 그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해서 손쉬운 연동 방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티 게이트와 포티 메일 그리고 포티 클라이언트 샌드박스들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기존의 시그니처로 알려진 위협은 실시간으로 차단을 하고요.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그 파일이나 URL들을 샌드박스로 던져서 여기에서 분석이 완료되면 로컬에서 룰을 생성을 해내고요. 이 룰들을 연계된 장비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운영자 분석가가 이 분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개별적인 장비에 접속을 해서 차단 룰을 만들어 넣지 않더라도 자동화된 방법으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차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공격 벡터들의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연계가 돼서 자동으로 차단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그 보안 담당자의 업무에 그 손을 덜 수가 있고요. 조직의 보안은 조금 더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안 점검 서비스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딱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안 점검 서비스 또는 랜섬웨어 점검 서비스로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고객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직접 진단 서비스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면 되시고요. 저희 같은 장비, 저희 장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장비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반드시 저희가 다뤄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는 트래픽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해킹의 유형 중에는 실제로 감염된 PC가 존재를 하고 이전에 저희 장비가 달리기 전에 그리고 그 감염된 PC로부터 반드시 외부로 이제 해커 서버에 접속해야 되는 이런 콜백이라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네트워크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달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바운드로 들어온 것도 알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감염되어 있는 PC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다름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쓰고 계시는 안티 스팸 장비라든가 다른 보안 솔루션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해서 들어오는 메일의 악성 메일의 유입량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다 이제 모니터링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고요.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런 고객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IT 인력이 그 일 때문에 많이 잦은 출장을 가셨었고요. 고객사에서는 그래서 염려되시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어쨌든 노트북이나 이런 랩탑을 가지고 외부 출장을 가서 오픈 네트워크에 있다가 산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감염된 PC가 내부에 전파되지 않을지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다 보니까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은 IT 인프라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좀 이제 소홀히 하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케이스가 있으셔서 저희한테 좀 상담을 좀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어느 구간에 장비를 설치하면 점검이 잘 되겠다에 대한 부분들을 미팅을 했고요. 제가 2주 정도 그 장비를 달아놓고 거기 있는 이벤트들을 취합해서 나중에 브리핑도 해드렸고 로우 데이터, 감염된 PC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점검 결과에 탐지 이벤트된 정보의 개수들이 있고요. 다행히 그 의심이 가는 외부 출장자 PC에서의 포렌식 결과는 다행히 이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이제 탐지된 결과는 웹 또는 이제 이메일 나누지 않고 그냥 표시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은 머레어 중에 일부분들은 실제 그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백신에서도 탐지 안 되는 악성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 직접 이제 그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백신에서 이제 패치 업데이트 요청을 해서 긴급 패치를 받으셨고요. 또 하나 이제 코인 마이너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리소스 자원을 해치는 거 외에는 크진 않은데 이걸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가격에 따라서 이게 랜섬웨어로 변경될 수도 있고 채굴해서 뭔가 빼내는 거라고 하면 내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판단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크리티컬하게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염된 PC에 이거에 감염된 PC 한 3대 정도는 그냥 클렌징, 그냥 삭제하고 새로 OS 설치하는 작업을 하셨고 어쨌든 외부 출장자의 보안의 정도의 최소한의 보안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EDR 제품 도입 검토를 바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저희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드리는 저희의 어떤 점검 결과와 피드백과 저희가 정식 컨설팅 업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소한 진단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기업 내에서는 한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내 기업의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내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의 외부의 그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되고 있는가 현황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혹시라도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 설문조사 양식의 신청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벤트 끝나고 추후에 선차적으로 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희 포티넷은 고객 솔루션 체험센터인 CBC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본사가 삼성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본사 일부 공간에 저희 장비, 데모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분이 특정 솔루션이나 아니면 특정 섹션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고객분들 모셔두고 UI, UX 기반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방문해주신 분들 피드백이 좋습니다.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6월 달에 오픈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 전에는 똑같은 컨셉으로 저희가 온라인에 버추얼 CBC라고 해서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나 자료 보실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시간 되실 때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모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같이 마무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